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여러분들 사고로 다치시게 되면 후유장애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블로그나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셔도 그 사례가 나와 꼭 맞는지를 가려내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바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3가지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은 후유장애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 사건을 의뢰받는 일을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후유장애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라는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냐라는 문제가 고민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셨고요. 교통사고로 다리 쪽을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날은 좀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모르시니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깊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여쭤봤고, 이제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한참 있은 후에 저한테 혹시 내가 장애인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죠. 의도와 전혀 다른 설명이 됐구나. 그리고 이분이 또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노동 능력 상실률이고, 그것이 영구장애가 된다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시 그 말 중에 영구장애라는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영원히 이런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설명했던 모든 게 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분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그것이 전달되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좀 깊게 해본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유장애와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라는 부분이 항상 고민인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뭐냐면,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례가 많고 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주로 3가지 정도 주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후유장애를 장애인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판정을 했고요. 요즘은 경증과 중증이라는 2가지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과 후유장애는 2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진단서인데요. 이 장애진단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와 개인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이런 각각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별도의 장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장애진단서로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위한 보상에서 중요한 맥브라이더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그 맥브라이더 장애 진단을 개인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은 현명한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현명하셔서 장애 진단을 한 장만 받아서 그걸 다른 곳에 제출을 해서 쓰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서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제출하고자 하는 그 어떤 기관이 됐든 보험회사가 됐든 그 기준에 맞는 장애 진단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한 군데만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후유장애 진단서의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후유장애 진단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이 주치의사에게 받는 방법입니다. 이 주치의사에게 받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강력한 이유는 보험에서는 의료자문이라는 부분으로 앞에 받은 장애 진단서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요. 이 의료자문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면 당연히 진료를 본 주치의사에게 받는 장애 진단서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주치의사에게 받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주치의사가 후유장애 진단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교통사고 보상에 한해서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기록을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해서 장애 감정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 의료 자문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감정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과거에 저는 그런 방법은 무조건 손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저에게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와 달리 보험회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피해자분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장애를 굉장히 낮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좀 좋은 보험회사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역시 이런 일들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보수를 줘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 후유장애 진단은 의사마다 또 지역마다도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정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아마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결국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한두 가지 방법도 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부분인데요. 후유장애 진단이라는 걸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가장 장애가 감정이 잘 되는 시기에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7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장애 진단을 받기가 용이한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가장 많은 효과를 보시는 것이 후유장애 진단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유장애 진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물론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후유장애 감정을 약 1000번 이상 해봤고요. 또 이런 상담을 단순 계산을 해봤는데 2만 번 이상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을 계속 보신다면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유튜브를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